여자답게, 남자답게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답답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시지는 않을까요? 누군가 정해놓은 틀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자존감도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옆으로 좀 나와서 이 다음과 답게를 조금 달리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아이가 적절한 보호와 애정을 받고 자라서 싱그럽고 또 아이답게 자라는 모습, 부모에게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어른다운 모습, 이럴 때도 아이답다, 어른답다라는 말이 나쁘기만 할까요? 아이다움, 어른다움은 존재와 생활이 일치하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닐까요? 인간과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오는 아름다움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빨간 책방 DJ 앨리스입니다. 너 그거 봤어?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어메이즈에서 만든 성교육 애니메이션입니다. 제목은 아기는 어디에서 올까인데요. 성교육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교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이 이걸 물어오면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 또 벌써 알려줘야 하나, 혹시 알려주면 충격을 받지 않을까, 또 알려줬다가 또 구체적인 질문을 물어오면 어떡하지? 또 더 나아가서 엄마 아빠도 성경계를 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꼬리에 물면서 이제 많이 막막해지실 것 같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니까 분위기는 더 경직되고 이상해지고요.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성관계 교육과 연결돼서 꺼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성관계는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탄생 과정, 나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물어본다기보다는 아직 성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른 입장에서는 설명해주기가 곤란하고 민망하다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주 원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 근원에는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왔을까? 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이제 본래 이 얘기를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성관계를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기본적으로 우리 성관계 자체가 나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성이 사랑과 관계에서 분리되고 돈과 권력, 폭력과 결합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업적인 성 이미지와 이 관계 이미지가 관계와 사랑 위에 있는 일상의 성에 투영이 돼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이제 분위기를 바꿔주고 이미지를 확 전환시켜야 된다고 봐요. 교육을 할 때 성관계만 똑 띄어서 행위만 알려주면 이상하기 때문에 철학과 삶의 이야기, 부모님의 진짜 이야기들이 같이 버무려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방향이 세워지시면 부모님들께서도 좀 자녀 성교육을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초등 고학년 이상부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아이가 생겼어 라는 이제 설명을 해줘도 더 이상 만족하지 않거나 더 궁금증이 이어지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은경가치를 어떻게 맞냐고 물을 때 또 이제 생리와 몽정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춘기 몸에 변한 성적인 변화들이 생기고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성교육은 이제 아이가 생기는 과정을 정확한 지식과 함께 부드러운 색채로 보여주고 있고요. 교육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즈 이 더빙 영상은 저희 딸바TV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이 영상 외에도 어메이즈에서 만든 다른 성교육 애니메이션들 시리즈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이제 3분 정도 되는데 어떤 분위기인지 느껴보실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왔지? 작은 것부터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모든 생명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번식합니다.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이 많지만 정자와 난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춘기 때 번식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변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은 9살에서 14살 사이에 배란을 시작합니다. 생리주기라고 하거나 생리를 시작했다고도 합니다. 난소는 한 달에 한 번 작은 난자를 나팔관으로 내보냅니다.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난자는 생리혈과 함께 몸 밖으로 나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12살에서 16살 사이에 사춘기를 시작합니다. 고환은 정자세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자는 다른 분비선이 만들어낸 렉체 속에 있습니다. 이 분비물을 정액이라고 합니다. 사정할 때 나오는 바로 그 분비물이에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음경에서 질로 정액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정액 속에 있는 이 작은 수용선수들은 질에서 자궁경부를 지나 자궁을 거쳐 나팔관까지 경주합니다. 나방이 불꽃에 이끌리듯 정자는 난자에게 이끌려요. 성관계는 하지만 아기는 원하지 않는다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임이라고 합니다. 아기를 원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임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의사는 도구를 이용해서 정자를 질 안에 넣어주거나 실험실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킨 뒤에 수정란을 자궁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모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런 세포를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수정란은 나팔관을 따라서 자궁으로 이동하여 정착할 장소를 찾습니다. 이 작고 동그란 세포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합니다.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정착할 좋은 자리를 찾지 못하면 수정란은 생리기간에 몸 밖으로 나옵니다. 수정란이 자리를 잘 잡으면 임신을 시작합니다. 태아는 배아로 성장합니다. 태아에서 아기로 발달하는 기간은 3단계로 나눌 수 있고 3분기라고 합니다. 배아에서 완전한 아기가 되는 데는 9개월, 약 39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양귀비씨앗 크기였던 수정란은 아기 크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임신은 따뜻하고 편안한 자궁에서 일어납니다. 자궁은 세포가 아이로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아는 39주 동안 자궁에 있습니다. 9개월이 지나면 아기는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마칩니다.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보통 아기는 질을 통해서 나오지만 상황에 따라 의사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궁을 열고 아기를 옮깁니다. 제왕절개라고 부르고 간단하게 C섹션이라고도 합니다. 아기를 만드는 건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 정자와 난자의 만남부터 시작됐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의 책. 오늘의 책은 신화학 박사이자 꿈 분석가인 고혜경님이 쓰신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입니다. 제목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전래동화 속의 인물과 스토리를 통해서 여성성을 들여다보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여성성이란 무엇인지, 그 가치는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책을 보시면서 나와 비슷한 캐릭터, 전래동화에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좀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익숙하게 너무나 잘 알아왔다고 생각했던 전래 동화들을 여성성의 발견과 관찰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또 풀어내는 저자의 이야기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여성성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여성 독자분들이 본인을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공감되고 감정이입이 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 여성성이라는 것이 내가 여자로 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대와 문화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고 축적된 전래동화인 이 원형적 이야기에서 다양한 여성 캐릭터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이고, 의미뿐만 아니라 오락적으로도 그 자체로도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책에서는 그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좀 요약해드리면서 제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책이 여성성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여성성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여성성의 탐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성평등 인식이 높아지고 성차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뭐뭐답게 뭐뭐다움이란 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여성다움이나 뭐 남성성이라는 것 자체를 언급하는 거가 차별을 만들어내고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인데 실제로도 역사 속에서 또 현재도 지탱되는 일이고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제 차별을 만들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돼 왔죠. 그 과정에서 여성성, 남성성, 다움이란 말이 고정관념을 확대하는 역할을 좀 해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남성 위주의 시대에서 폭력성과 지배, 교율과 이성만이 우월한 무엇이고 남성성을 대변한다고 오해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성성과 여성성 자체가 잘못 정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남성과 여성 안에 있는 그 여성적 가치들은 개발하거나 살펴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고 또 남성적 가치를 모방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성의 정의를 시도하거나 두 성별의 차이를 느껴지게 하게 만든 단어나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을 만드는 시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힘을 외면하려고 했다는 거, 또 나의 여성성 자체를 부정하고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가부장적 시대에 아니면 여성성을 외면한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혹은 우리에게 남겨진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또 여성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위기를 좀 바꿔볼 수 있을까? 어떤 토대가 있어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시대적으로 차이를 강조하면서 차별을 정당해온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성과 남성성 자체가 잘못 작용이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이 남성성이나 여성성 무엇 하나가 더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다는 것들을 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공감대가 있어야 우리가 여성성에 대해서 또 이 책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양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성은 내면에 무의식의 남성이 존재하고 이를 아니무스라고 하고요. 남성도 마찬가지로 무의식 내에 여성성이 존재해요. 이는 아니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자신 안에 있는 두 가지 성을 다 느끼고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둘 다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면 한쪽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각각의 있는 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여성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전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이 책에서는 총 7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가장 흥미로웠던 앞에 4가지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심청전인데요. 아마 가장 많이 잘 알고 계실 만한 동화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도 스토리나 줄거리도 빨리 좀 기억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인 효에 대한 전래대모라고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제 줄거리가 기억나시지 않으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의미에서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신봉사와 이제 곽씨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딸을 낳고 며칠 만에 이제 엄마인 곽씨 부인이 죽어요. 그 이후로 이제 신봉사는 이제 혼자 젖독량을 하면서 어렵게 청이를 기르기 시작하고 청이는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빠와 함께 독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커서는 바늘이 지르는 동네든 일손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돈을 벌면서 이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봉사가 청이를 찾아 나섰다 이제 개울에 빠지는데 그 길에 지나가던 이제 한 스님이 오셔서 이제 이 신봉사를 구해준 다음에
이 봉사에게 쌀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고 기도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이제 제안을 하고 신봉사는 덜컥 그 300석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하죠.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이제 청이는 그 바닷길에 제물로 바쳐질 처녀를 구한다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래를 합니다. 공양미 300석을 대가로 이제 제물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청이는 이제 바닷가에 실제로 몸을 던졌고, 하지만 죽지 않고 그 바닷속에 있는 용왕의 도움으로 연꽃에 쌓여서 다시 바다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임금님은 이 연꽃 이야기와 청이의 효심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고요. 청이는 이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아버지 찾기 위해 온 나라에 맹인을 위한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이 잔치에 찾아온 아버지와 이 청이가 만나는 순간에 신봉사의 눈이 뜨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깊은 효심과 뭐 아름다운 마음, 뭐 외모만 갖고 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멋진 남자를 만나고 뭔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이거 외에 다르게 이 이야기를 해석해보거나 뭐 흉내고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성성이 무엇인가,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로 보면 완전히 이야기가 다르게 읽혀지고, 아까 처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남성성 안에 여성성, 여성성 안에 남성성을 두고 보면 이야기의 차원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지 같이 따라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부분, 또 저자와는 좀 달리 해석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흥미로운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어떻게 심청전을 받느냐, 그걸 좀 말씀드리면, 심청전은 이제 현대인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우울함이나 공허함, 또 외로움 같은 극단적인 남성성 위주의 산물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신봉사로 이제 캐릭터를 만든 것은 이제 청이라는 그 여성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방법은 청이라는 여성성이 완전히 만개한 그 여성을 끌어안을 때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무슨 심청전이냐,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되실 수 있는데, 그 각 인물별로 살펴보면서 어떤 상징과 비유로 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봉사를 보면 일단은 처음 시작이 아내 곽씨 부인을 잃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여성성의 죽음, 여성성의 영이 차단된 상태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함과 절망감, 또 뭔가 재료를 볼 수 없다는 무지와 무능력일 시각장애라는 그런 설정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예로 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약속을 믿는 것, 또한 그거를 제공할 능력도 없으면서 덜컥 약속을 했다. 이런 것들이 그 예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스님은 신봉사의 다른 영혼, 그 신봉사와 대조적인 밝음을 지닌 인물로 보여주는데, 이 스님에 대해서는 이제 신봉사를 저는 구해줬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선한 인물인가, 그 신봉사를 구해주긴 했지만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300석 이용해서 300성을 공양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에서 이 300성을 공양해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청인을 다시 만날 때 눈이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정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가장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인물은 그 심청이에요. 그래서 심청이는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심청이 그 신봉사 내면에 있는 여성성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신봉사가 아니라 독자적인 여성으로 해석할 수,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심청이를 신봉사 안에 있는 여성성으로 본다면 그 여성성을 신봉사가 정말 희생시키고 여성성이 차단된 상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독자적인 여성으로 봤을 때는 청이가 이제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이나 보호를 좀 받기가 어렵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여성들은 남성성이나 여성성 중에 한쪽을 극단적으로 좀 강화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심청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여성적인 상태, 즉 병적으로 과잉 친절을 베푸거나
뭐 공양미 300석이란 이야기를 믿고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거나 수용하는 방식 그런 것들로 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좀 희망적인 거는 바다에 빠지는 죽음을 통해서 이 심청이가 다시 오히려 더 잘하고 성숙한 여성으로 다시 재탄생한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재탄생한 이 심청이와 이제 신봉사가 만날 때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청전을 볼 때 이 아니마 아니무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청과 그 심청과 신봉사, 또 신봉사와 스님을 한 인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여성성을 그렇다면 어떻게 탐구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그런 과제들을 좀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성성의 가치를 내가 묵살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신봉사의 모습을 통해서 여성성이 단절된 사람, 그 여성성이 차단된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 신봉사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내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직관과 감정을 신뢰할 것. 이 심청전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 가장 하나는 일단 여성들이 가장 갖는 최대의 함정이 자기 의심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직관이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것, 아니면 열등한 것, 신뢰할 수 없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내 감정이나 판단보다는 주변의 상황에 맞추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의 직관과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 또 자기의심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효의 강조나 아니면 어떤 착한 딸이나 부모와 자식 간에서 자녀의 역할들 등이 좀 중심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이입하고 또 나와 비슷한 캐릭터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심청전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청전 얘기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콩치파치 이야기입니다. 콩지 하면 아마 되게 못된 딸, 그리고 콩지는 불쌍하고 착한 아이, 또 파치는 못된 계모의 딸,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연상이 될 것 같고, 한국판 신데렐라 이야기 뭐 이런 인상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 이야기도 콩지의 친모가 죽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콩지의 친모가 죽자 이제 새 어머니가 오게 되고요. 오면서 계모의 딸인 파치와 함께 가족들이 살게 되는데, 이 새 어머니는 모든 힘든 일을 파치에게 시키고 이제 홀대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나무 호미로 이제 돌밥 매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뭐 벽식 까기 등등의 불가능한 일들을 시키는데, 그때마다 콩지는 여러 가지 신령한 동물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해결하고요. 또 이 동물들은 이 콩지가 잔치에 갈 수 있도록 옷과 신발까지 준비를 해줍니다. 콩지는 이제 잔치집을 가던 중에 우연히 마주친 그 고울 원님의 행렬을 좀 피하다가 한쪽 신발을 떨어뜨리고요. 이 신발이 인연이 되어서 원님과 콩지가 결혼하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고요. 이 책에서는요. 여기까지가 책에서 나와 있는 줄거리고, 다른 버전들에서는 이제 계모와 파치가 원님에게 10일간 콩지를 시기해서 연못에 빠뜨려 죽였지만 다시 신령한 동물과 원님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들의 버전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신데렐라가 굉장히 연상이 되는 이야기고요. 이 정도 들으시면 뭐 착하고 예쁜 여자가 운 좋고 능력 있는 부자인 남편을 만난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어서 콩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콩지하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울기만 했는데 다른 동물들이 다 나와서 도와줬고, 마지막에는 백마탄 왕자의 원님을 만나는 이야기, 외부의 도움에 되게 기댄 수동적인 캐릭터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은 이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굉장히 신선하게 저한테는 새롭게 다가왔고, 이 책에 있는 전래 동화 중에서는 가장 충격적이고 또 반전 있는 해석이었습니다. 이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좀 풀었냐면, 이 콩지 이야기를 내면의 세계를 향한 여성 영웅의 탄생과 여정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콩지는 이제 다른 영웅 설화처럼 초인적인 힘이나 어떤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불가능한 과제를 성취하는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도 없고 남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고 갈등과 상처로 얼룩진
그런 인물로 표현을 해요. 콩지 이야기는 이제 다른 외부적인 성공을 향해 가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내면의 인격의 완성,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는 초대장이고요. 다른 남성 위주의 이야기에 여정의 목적이 외부에 있다거나 성공이나 외부적 성취가 아니라 외부를 내적인 여행이자 인격의 단련이라는 점에서 남성 중심에 서서하는 또 다른 영웅 이야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인물 소개를 좀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이 저자가 한 인물 분석과 콩지가 해결해야 됐던 과제들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우선 계모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친모고요. 좋은 엄마를 이상화하면서 파생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모도 실제 엄마에 포함해서 좀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콩지 팥쥐는 각각 다른 분리된 두 여성으로 볼 수도 있고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마음이나 상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팥쥐는 이제 어머니를 모방하고 답습하고 어머니를 잘 따르는 딸. 그래서 어머니의 품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정과 편안함을 꾀하는 인물로도 볼 수 있고요. 콩쥐는 그 어머니의 영향권을 좀 벗어나서 독립하고 또 변화와 성장을 꿈꾸는 새로운 여성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계모가 내주는 세 가지 과제를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 황무지 개간입니다. 황무지 개간은 이 황무지라는 땅이 가족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땅이고 이 땅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집으로만 국한되었던 콩쥐의 생애가 수평으로 넓게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모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모험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 수평으로 이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너름의 지혜라고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름의 지혜는 콩쥐처럼 용기 있는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지혜이고요. 반대로 이제 콩쥐에게는 그 울타리 안에 밭이 주어지고 부모님이 만들어준 튼튼한 호미를 쥐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콩쥐가 받은 과제 또 이제 팥쥐가 받은 과제를 두 개를 둘 다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과제는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들을 좀 상상해 보시면 수직적인 이미지가 많이 연상이 되실 거예요. 밑으로 물이 빠지는 과정. 그래서 이 과제는 위에서는 이제 수평의 과제였다면 아래서는 수직으로 이야기가 확장되는 것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 세계로 또 시면의 광활함이 펼쳐지는 이야기고요. 이것들은 또 무의식의 세계, 깊은 내면 세계로 향한 통찰로도 볼 수가 있고 이 내면을 향한 여행은 진짜 깊은 지혜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인 여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벽실 까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인내를 가지고 알곡을 하나하나씩 가려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 과제에서는 그 참새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참새들이 와서 도와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두 과정이 개인적인 작업이라면 이번 과제에서는 협동이 중요한 것, 협동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야를 넓히고 내면 탐구를 하는 과정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좋은 친구, 스승, 어떤 책들 이런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이제 과제도 중요하지만 과제를 받았을 때 콩쥐의 행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콩쥐가 이제 어떻게 신령한 동물들의 도움을 받았는가 하면 바로 울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울음이라고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콩쥐의 힘입니다. 공감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콩쥐가 울자 이제 신령한 생명체들이 또 주력자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이렇게 울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모진 시련과 이런 고통으로 오르면 사람만이 자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 또 우주의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서는 여성성의 영웅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주변의 고통과 함께하는 깊은 연민과 열린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고 이렇게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울고 우는 것들 또 표현하는 것들이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공감의 능력 이라는 거고요. 이런 능력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성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 여자 둘 다에게 있는데 이런 공감 능력이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특히나 남성들에게서는 이 울거나 섭섭해하거나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나약함의 상징이 되고 그래서 남성들이 표현할 수 있는 뭐 감정들이라고 하면 분노나 화나 이런 것들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분들에게도 이 공감의 힘, 또 공감 능력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진정한 울음, 여성의 힘, 공감의 능력도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봤고요. 콩쥐파츠 이야기는 남성 영웅의 서사에서 여행의 방향이나 그것들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여자 영웅의 서사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해님 달님입니다. 그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고도 하는 전래 동화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쉽게 어떤 애니메이션이 많이 떠오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 동화를 생각하면 그 애니메이션 영상들이나 장면들이 좀 떠오르고 그때 느꼈던 기분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막 호랑이한테 남매가 막 잡아먹힐까봐 마음이 저렸던 것도 있고 그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남매들이 살았긴 했지만 엄마가 죽어버려서 이게 해피엔딩인가? 좀 슬픈 느낌도 났고 동아줄을 타고 이제 남매가 올라가잖아요. 하늘과 별이 되는데 이게 진짜 산 건가? 죽음의 상징으로 저한테는 좀 느껴졌던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됐는데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산속에 홀어머니가 오노이와 같이 이제 살고 있고요. 이제 이 엄마가 이제 떡을 팔기 위해서 산길을 막 가는 와중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죠. 이 호랑이는 오누이도 잡아먹기 위해서 오누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는데 이 오누이가 집 문을 잘 열어주지 하지 않자 호랑이는 손에 흰 물가루를 묻혀서 어머니 흉내를 좀 냅니다. 하지만 이제 오누이는 호랑이인 것을 알아차리고 도망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요. 이 나무 위에 올라간 오누이는 이제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려가 하자 하늘에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빌고요. 그러자 이제 하늘에서 이제 동아줄이 내려오고 이제 두 남매가 하늘로 올라가서 여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쌍한 이 남매 부모를 잃은 이야기를 저자는 엄마와 집을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통가을의 이야기로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신화적인 표현으로는 어머니의 세계에서 아버지의 세계로 나가는 이야기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어른이나 집단의 협력 없이 호랑이가 등장해서 불가피하게 발상되는 무의식적인 통가의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좀 살펴볼게요. 그 어머니는 어머니의 보호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 자녀들을 머물게 하려는 본능인데 나쁘게만 볼 거는 아니고 실제로 외부 세계가 위험하고 어느 시기까지는 이 보호 본능이 반드시 좀 필요해야 돼요. 필요하고 강해야 또 아이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순기능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때는 이 보호 본능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아이들을 어머니 품 안에만 있게 하려던 어머니가 죽어야 아이들이 외부 세계에 나가갈 수 있다라는 조건이 됐다는 것이 좀 재미있고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어머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머니, 자기 품에 두려고 하는 어머니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중적인 캐릭터로 어머니를 좀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두막이라는 설정인데 오두막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심리적인 자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까지는 정말 안전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호랑이는 한편으로는 우둔하기도 하고 간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반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캐릭터들을 트릭스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는 대혼란을 일으켜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역할들을 하고 어두운 측면이 있고 파괴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물 또 캐릭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이야기를 통과 의례의 이야기로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오두막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이 세계를 엄마의 자궁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자라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쌍둥이가 나가지 않고 자궁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이 아이들이 엄마 몸에서 계속 자라서 엄마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엄마의 생명력 또는 엄마가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방어 기제로도 좀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자궁에 두려는 엄마를 죽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기를 만들어서 남매를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남매가 죽을 위기가 돼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은 전 탯줄로 좀 연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시면서 다양한 재밌는 버전들, 해석들을 좀 생각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또 특히나 성교육이나 좀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도 접목해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어머니와 또 자식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좀 재정이 되어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자녀와의 심리적 탯줄을 끊고 자신을 위하여서 그냥 또 어머니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아이가 어머니의 세계로 나올 때 아이만이 아니라 엄마를 위한 통과 의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서로 독립된 존재로 특히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적인 존재로서 인정하고 사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 이런 시기가 왔다는 것을 양쪽이 모두 경험하고 또 선포하는 장으로서의 통과 의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자녀는 또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관계성을 새롭게 하고 서로를 좀 달리 대접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이제 개인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어른으로 또 어머니가 아이에게 집중한 시기를 보내고 자신을 위해 사는 어머니로서의 전환하는 과정을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관장하고 또 축복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몸의 변화가 시작되고 좀 적용을 시작할 때 또 축하만의 의미들이 아니라 이 엄마 아빠 또 어른들이 함께 공부하고 준비해서 초경 파티가 통과 의례의 역할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초경 파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례를 우리가 함께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되살려야 될 통과 의례 시기는 언제이고 또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모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무꾼과 선녀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고 전래동화나 뭐 책을 통해서 알았을 텐데 그때도 뭔가 기운이나 느낌이 개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선녀와 나무꾼이 만나게 된 과정이 뭔가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사냥꾼이 이제 쫓기던 사슴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심성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왜 선녀에게는 이렇게 행동했을까? 나무꾼이 정말 좋은 인물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분석들을 좀 읽어내면서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또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줄거리를 살펴볼까요? 그 나무꾼이 이제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숨겨줬고요. 사슴은 이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선녀들이 목욕하고 있는 것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 선녀들이 목욕하고 있을 때 날개옷을 감춰두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셋을 낳을 때까지는 선녀 옷을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예약을 하죠. 이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실제로 하고요. 이렇게 부부가 되어서 살다가 하늘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선녀를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 선녀 옷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선녀는 그 옷을 입고 하늘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리죠. 이 상황에 너무 슬퍼한 나무꾼이 다시 사슴을 만나게 되자 사슴은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선녀를 만나고 다시 하늘에서 좀 행복하게 살지만 땅에 있는 어머니가 그리워져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아내가 이 용마를 타고 내려가라고 해주는데 절대로 그 내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허벅지고 멀다가 그
이제 쏟아버리는 바람에 용마가 눌러서 나무꾼을 땅에 두고 혼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이 이야기가 끝나서 이제 이 나무꾼은 혼자 수탉이 돼서 외롭게 쓸쓸하게 또 하늘을 보면서 운다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마치게 되고요. 이 책의 저자인 고혜경님께서는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결혼에 대한 여성들의 고민으로 풀어내셨습니다. 친밀한 관계와 개인적 자유라는 상반되는 그런 가치와 갈등들과 조화로 이야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인물 소개와 상징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나무꾼은 목욕을 하고 채로 옷을 벗고 있는 무방비로 노출된 상대방을 몰아서 관계를 시작하는 인물이에요. 이런 계략을 써서 상대방과 관계를 형성하려는 인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다 좀 볼 수 있고 이 사랑의 원리가 거의 발달하지 않은 인물, 원시 단계에 있는 인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녀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냥 이상적인 여성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미모의 소유자,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라 남성이 바라는 환상적인 여성, 그리고 실종의 여성에게 투영되는 선녀의 이미지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날개옷은 선녀다움 또 자유로움, 선녀가 선녀일 수 있게 하는 정체성이라고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선녀에게 나무꾼이 그 선녀 옷을 빼앗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정체성대로 그 존재답게 살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로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물들과 설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생각해볼 만한 거는 건강한 결혼, 또 결혼 생활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건강한 결혼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뽑아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꾼이 이상적인 선녀라는 인물을 생각해냈던 것처럼 그런 이상형을 실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투영하지 않는다. 성숙한 관계를 발전하려면 이런 이상형과 내 옆에 있는 인물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결혼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공간도 충분히 있지만 그 개인과 개인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결혼 관계들을 결혼 생활을 좀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공간에서는 선녀는 선녀답게 있을 수 있고 나무꾼 또한 또 삶의 터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나무꾼과 하늘에 사는 선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늘에 사는 선녀와 땅에 사는 나무꾼이란 설정 자체가 굉장히 위기의 설정이라고 좀 생각이 해요. 왜냐하면 이 설정 자체가 되게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또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땅에서는 나무꾼이 결혼을 하지 못했던 거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 실제하는 땅의 여자가 아니라 이상적인 어떤 선녀를 꿈꾸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신령의 전제였던 그 사슴이 나무꾼을 만났을 때 땅에 있는 여자를 만나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왜 하늘에 있는 선녀를 만나게 해줬을까? 그거는 이 사슴이 나무꾼의 이상향을 쫓는 나무꾼의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 라고 좀 보게 되고요. 오히려 이 사슴이 나무꾼의 이런 이상적인 여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실제로 뭔가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해주는 나무꾼 안의 어떤 존재나 지혜일 수도 있고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설정들 때문에 선녀가 땅에 있을 때나 나무꾼이 하늘에 있을 때 그렇게 같이 살던 시절이 있지만 그 자체에도 불안전하고 뭔가 불안한 분위기가 밑바닥에 깔려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관계라는 것 자체가 이야기 전체에 암시되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갈래를 넓혀보면서 생각을 해봤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오늘의 책에서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를 좀 다뤄봤고요. 그 중에서도 4가지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계기로 나의 여성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에 대한 탐구, 애정과 관심으로 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탐구를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엔딩은 책에서 가장 흥미롭거나 중요한 부분들 좀 골라서 여러분께 낭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장 반전이었던 그 콩쥐팥쥐 이야기를 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생각하셨던 콩쥐팥쥐 이야기와 이야기의 이미지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책 88페이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여성 영웅 콩쥐의 초대. 콩쥐의 여정을 살펴보면 여성 영웅이 탄생하는 과정이 남성 영웅의 그것과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남성 영웅들의 일반적인 패턴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들이 마을에서 사생아라 구박받고 15살이 되면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 곁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한다. 험난한 모험이 이어지고 마침내 괴물이나 원수를 물려치고 보물을 얻어 승전가를 부르며 마을로 돌아와 어머니의 영예를 회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영웅의 여정은 외부로 나가 어떤 것을 획득하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콩쥐처럼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간다. 자기 내면에서 치유의 힘과 비밀을 발견하는 과정은 대단히 고독하다. 여성 영웅의 뼈를 깎는 고독은 남성 영웅의 불굴의 모험과 동일한 것이다. 콩쥐가 영웅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갑자기 처지가 격화하여 부엌바닥과 구정물로 떨어지는 예기치 않은 시련이다. 해결 불가능한 시련을 겪어가면서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해가는 콩쥐의 여정은 특별한 운명을 지닌 여성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초대이다. 콩쥐의 여정에서 남성 영웅의 여정과 판이하게 다른 이미지 하나는 통곡이다. 눈물을 연약함의 표시라고들 한다. 그러나 진정한 울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아무런 가식 없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천지신명이시여 구워 살피소서라고 자기 한계 내에 진솔하게 토로하는 간절한 구원의 요청이다. 이런 모진 시련과 고통으로 울어본 사람만이 자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그리고 우주적인 비극에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영웅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고통에 함께하는 깊은 연민과 열린 감성이다. 콩쥐 이야기가 옛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누구나 삶의 시련 앞에 수백 번 깨어지면서 영혼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콩쥐란 영웅은 초인적인 힘이나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태어나 남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불가능한 과제를 성취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많은 시련을 겪으며 더 깊은 상처를 받고 더 많은 갈등을 하면서 상처로 얼룩진 가슴을 감싸 안고도 꿈이나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원형적 여성 콩쥐의 이야기는 영웅으로서의 여정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도달했던 세계의 영성적 지도를 제시해준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자기 실현에 도달하여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는 초대장이다. 물론 콩쥐의 초대에 응하느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몫이다.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방송 보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후원은 응원 댓글입니다. 긴급 상담이나 궁금한 성상담은 검색창에서 박정자 상담실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딸바 책방 어떻게 들으셨는지 딸바 사이트에 여러분의 생각, 후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딸바 책방 관련한 그 업데이트와 공지사항은 딸바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이슈,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